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규배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이 책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존대를 하지만 수업 중에는 반말을 사용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칠판에 있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네. 이 시조는 조선시대 전라북도 부안 출신 기생인 이매창, 계랑이라고도 하죠. 자, 기생시인이었던 이매창이 지었던 아주 훌륭한 연애 시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시조, 또 현대시, 향가, 소교, 경기체가, 가사, 민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운문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운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한자가 나와 있죠. 자, 운은 소리라는 뜻이고 문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시를 운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서 공부했던 시의 3대 요소가 뭐죠? 첫 번째 음악성, 두 번째 음이성, 세 번째 형상성, 이 세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음악성, 음이성, 형상성. 그런데 바로 이 운문의 운자가 운율, 리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문자는 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동시에 문이를 때 문이 아름다운 문이 형상이 되겠지. 따라서 운문이라고 했을 때는 노랫말의 리듬과 말이 아름다운 문의로 표현된 문학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들은 어떠했는가? 옛날 우리 시들은 노래에서 비롯돼요. 자, 악곡에 얹어서 악기에 얹어서 부르면 노래가 되는 거고 그 노랫말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읽거나 듣게 되면 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노래시에서 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짜는 노래 가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대로 와서는 우리가 활자로 된 문자를 주로 종이에 적혀 있는 걸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전자매체에 적혀 있는 걸 주로 지금 우리가 읽지. 그래서 시 그러면 보통 눈으로 읽게 되는 거고 시가 그러면 주로 악기에 얹어서 주로 불렀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운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계랑의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와우 여기서 한번 끊고 흙불일제 한번 끊고 울며 잡고 한번 끊고 이별한 님 이렇게 해서 네 마디로 끊어서 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에 나타나는 이 시의 음악성이다. 이 시조의 음악성이다. 다음에 여기서는 추풍에서 끊고 그 다음에 낙엽에 끊고 저도 날 끊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해서 네 번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리에 여기서 한번 끊고 외로운 꿈만 한번 끊고 오락가락 여기서 한번 끊고 이렇게 해서 네 번 끊죠. 그러니까 이 시는 네 마디씩 끊겨 읽히는 소리의 규칙성이 있지. 그 네 마디씩 끊겨 읽히는 이런 소리의 규칙성이 이 시조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평시조가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런다? 음악성, 운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음보율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조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이게 사음보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번 수능에서도 시조가 나왔고 가사문학이 나와서
동일한 음보율을 썼다라는 이런 시의 음악성에 대한 문제가 한 문항 출제가 됐지, 그지? 예.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는 최소한 리듬이 뭔가, 이 음악적인 특질이 뭔가, 이런 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여기 보면은 이와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화가 뭐냐 했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들어봤지? 그래서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 그때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배꽃입니다. 베리자 꽃화자. 그래서 배꽃을 얘기해요. 우는 자 비죠? 비가 내리는 날 배꽃이 바람에 흩날려 비에 섞여 뿌려질 때 울며 잡고 이별을 한 님이다 이렇게 됐죠.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다. 그럴 때 이게 하나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시조 초장에서 느낄 수 있는 표현의 형상성이다. 그런 표현의 형상성. 그럼 이와우의 의미는 뭘까? 이와우의 함축적인 의미는 뭘까? 그거를 요 뒤를 보면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면서 울며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 속에 말하는 주체, 시의 자아는 이별의 슬픔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별의 슬픔은 이별 슬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래요. 추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라고, 형상. 그럼 이와우가 흙뿌리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와우가 흙뿌린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가지고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와우는 바로 뭐다? 이와우가 바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시어다. 그러니까 이와우의 이미지가 뭐냐? 이와우의 함축적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뒤를 읽고 울며 잡고 이별하는 하니까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거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추풍 낙엽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을바람 떨어지는 나뭇잎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이거죠. 자, 지금 이 시의 초장에서는 이화우, 그래서 봄이지? 벌써 가을이 됐네. 봄에 떠난 님이 가을이 올 때까지 편지 한 장, 소식 한번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한 장, 소식 하나 보내주지 않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편 원망하는 거죠. 원망한다. 자, 그러면 이 그리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이 어떤 형상으로 표현됐느냐? 그게 바로 추풍낙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을바람 떨어지는 잎은 나를 두고 가서 가을이 되기까지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 추풍낙엽의 함축적 의미는 가서 소식 하나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리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천리는 물리적으로 천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천리는 님이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갔기 때문에 이 님은 가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별의 정서적 거리감, 이별한 님과의 단절된 심리와 정서, 그것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거리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별의 심리적인 거리감이다. 그리고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꿈속에서 님이 왔다가 가고 깨어보면 님은 없죠? 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문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시의 음악적인 특질을 아는 것, 시에 나타난 형상성을 파악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때 운문이란 과연 뭐냐? 자, 운, 소리, 울림, 문, 그럴, 문자, 문이,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교재가 끝나게 되면 매우 친숙하게 어떤 시, 어떤 고전시가,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척척 풀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넘어가서 18쪽을 보니까 서정문학의 갈래 특성과 시어의 함축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주고 있네. 그치? 서정문학의 갈래 특성과 시어의 함축성. 자, 그러면 서정문학이다. 이거는 우리가 시문학이다 이럴 때겠죠. 또는 아까 얘기하면 운문문학이다. 이렇게 해도 역시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서할 때 이 서자는 무슨 서자냐?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서자는 쏟아내다는 뜻이 있어. 뭐라고? 쏟아내다. 정은 뭐야? 감정이지. 서정을 글자 뜻대로 하면 감정을 쏟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서정문학은 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일단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정문학은 운문문학이니까 인간의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뭐야? 리듬에 맞게, 작가가 창조하는 독특한 리듬에 맞게, 마치 노래하듯이 알란가 몰라 이런 식으로. 왜 아는지 몰라 이렇게 안 하고 알란가 몰라 이랬을까? 응? 아는지 몰라 이게 표준말인데 왜 알란가 몰라 이랬을까?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응? 양성모음, 양성모음 아아아를 반복하고 거기에 자음중 울림소리인 니을과 이응을 연속 반복해서 경쾌한 음악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알란가 몰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예시가를 봐도 당당당당 추자 이렇게 홍실로 홍글이 매요이다. 그다음에 얄리얄리 얄량성 얄라리 얄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린들이. 자, 음악적인 효과. 그러니까 음악적인 독특한 효과를 내면서 리듬에 실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게 서정문학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의 기사죠. 예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감정을 리듬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다운 형식으로 다양한 표현법으로 또 개성적이고 아주 독특한 표현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서정문학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너희들이 문학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야. 세계라는 말, 자라는 말 이렇게. 자, 그러면 세계는 세계 지도할 때 세계는 아니지, 그지? 응? 우리가 무슨 세계 지도를 문학 시간에 공부하겠어? 여기서 세계는 나를 둘러싼 생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 그러니까 나무나 꽃이나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는 어머니나 또는 나라나 학교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세계고, 자아는 바로 이 세계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을 우리가 자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서정문학을 자 정의할 때 국문학자 조동일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세계의 자와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화자는 뭐야? 뭐뭐로 바꾸자. 되라자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로 바꾸는 게 서정양식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정문학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의 감정에 맞추어 변화시키다. 응?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자, 말하는 주체의 감정에 맞게 변화시키다. 어떻게? 리듬을 고려하며, 운율을 고려하며. 그 다음, 아름다운 형상, 기발한 표현을 고민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의 감정에 맞게 리듬과 운율을 살려 아름다운 형상으로 표현하는 문학. 그게 바로 시고 그게 바로 서정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세계의 자와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했던 개랑의 시조. 자, 거기 나왔지? 이와우 흙버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가놈해. 자, 그러면 여기 봐라. 이화 우 그랬어요? 그럼 지금 비가 막 이렇게 오죠? 비가 오는 거야. 그리고 백꽃이 비에 섞여서 이렇게 응? 그림 되게 못 그리지 나. 이렇게 날린다. 그러면 이 시 속에 나오는 이와 우는 이미 뭐다? 세계죠. 근데 이와 우를 이 시 속에서 자화했다. 얘가 일단 얘 감정대로 이와 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꽃이 바람에 같이 흩날려 막 뿌릴 때 사랑하는 님과 울며 잡고 이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와우는 무조건 이별의 슬픔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와우가 뭐로 바뀌었다고? 이별의 슬픔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세계의 자화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져. 그럼 자연현상 아니야. 근데 님이 가수 오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것도 자아로 바꾸는 거야. 뭐라고? 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으로 추풍낙엽을 그렇게 자아로 바꾼 거야. 그래서 시문학의 의미는 세계를 자아가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시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시 속에서 말하는 주체인 자아의 그 자아의 감정이 어떤가. 얘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와우 흙뿌릴째 서로 만나 사랑한 님. 이렇게 되면 이와우는 서로 만나 사랑한 사랑의 기쁨이 되는 거야. 울며 잡고 이별하면 이별의 슬픔이 되지만 서로 만나 사랑했다라고 자아가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와우는 사랑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우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너네들은 항상 시 속에 나오는 자아가 지금 어떤 감정을 쏟아내려 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사랑의 기쁨 감정을 쏟아내면 이와우는 사랑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별의 슬픔의 감정을 쏟아내면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되는 거지. 이와우가. 자, 무조건 왜 시를 세계의 자아라고 했을까? 그걸 잘 생각해보라. 무조건 왜 올라오지 마. 왜 시를 세계에서, 왜 서정문학을 세계의 자아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는 거지. 우리가 계속 더 많이 고민해볼 그런 문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20쪽에 보면은 그러면 이와우가 이별의 의미를 함축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우가 이별의 의미를 함축했다. 그럼 함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함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함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머금다 이 뜻이지. 머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까?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지금 이건 지금 뭐냐면 이건 지금 얼굴 모양이지. 눈이고 이건 지금 코예요. 코, 입.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를 좀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물고 있는 걸 함이라고 해요. 함. 그러면 축은 뭐냐? 축은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밭전자니까 밭에다가 뭐를 쌓아놓는 걸 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축은 감정을 먹어서 마음속에 쌓았다. 이게 함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와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했을 때 이와우에 함축된 것은 자아의 이별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이와우 속에 뭐가 들어갔다? 이별의 슬픔이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자 여기 보자. 여기에 지금 설탕물이 있다고 해요. 설탕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금물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스펀지가 있어요. 이걸 설탕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얘가 설탕 맛이 나겠죠? 달겠죠? 그러나 이 스펀지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짠맛이 나겠죠? 설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달고 소금물에 들어가면 짜죠. 왜냐면 얘가 설탕을 머금어 쌓았으니까, 또는 얘가 소금을 머금어 쌓았으니까, 함축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어 자체, 그 시어 자체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어가 자아의 어떤 감정, 이별의 슬픔의 감정이냐 아니면 사랑의 기쁨의 감정이냐, 거기에 따라서 머금어지는 게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니들 빅뱅, 요즘도 빅뱅 좀 안물 갔나? 자, 빅뱅이 그 이문세의 노래를 리바이벌해서 다시 부른 게 이문세의 붉은 노을 빅뱅이 다시 불렀는데 그런 게 있죠.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그랬죠. 그럼 노을의 함축적 의미는 뭐예요? 해가 지고 노을이 남고 너가 떠나가고 내 가슴에는 아픔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을의 함축적인 의미는 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남겨진 내 마음의 아픔 상처인 거죠. 그래서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저 노을만 붉게 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이런 시문학을 배우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 가사의 의미가 저 시 속에는 저 시의 세계가, 저 시 속의 세계는 자아의 어떤 감정으로 바뀌어서 자아의 어떤 감정을 얘가 함축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외우다 보면 머리 나빠져.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문, 서정, 함축 이런 것들을 자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지우면서 자 여기 보면은 22쪽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죠. 자아의 태도. 응? 태도라고 할 때는 얘가 어떤 뭐 기쁨의 태도냐 슬픔의 태도냐 뭐 이런 태도니까 심리적 태도, 정서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희망에 찬 태도냐 절망에 빠진 태도냐, 그게 자아의 태도지. 그리고 문학의 시어의 의미 변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와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럼 자아는 지금 어떤 태도? 님과 이별하며 슬퍼하는 태도지. 그치? 그러면 이와우라는 시어의 의미는 이별의 슬픔이야. 근데 이와우 흩뿌릴째 서로 만나 사랑한 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아의 태도가 바뀌었네? 서로 만나 사랑한 기쁨에 차고 있죠. 기쁨에 떨고 있지. 그러면 이와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바로 사랑의 기쁨. 자, 공식이 나왔네요. 시어의 의미는 자아의 태도가 결정한 것이다. 시어의 의미는 자아의 태도가 바뀌면 시어의 의미도 바뀐다. 자, 김남조 시인이라는 이런 시인이 있어. 김남조라는 이런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께서 겨울바다라는 시를 썼어요. 거길 보면 겨울바다가 3번 나와. 맨 첫 번째 나온 겨울바다, 맨 첫날에 나온 겨울바다. 여기서 이게 3개죠? 이 3개를 이 시 속의 자아는 어떻게 바꿔놓냐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겨울바다에 가서 보았지. 보고 싶던 새. 보고 싶던 새는 이미 죽고 없었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겨울바다에서 내가 뭔가 보고 싶던 새를 보러 갔는데 그 새가 어떻게 돼? 죽고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때의 겨울바다는 자아의 상실, 잃어버린 아픔, 뭐가 상실의 아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모든 게 없어. 허무, 죽음, 소멸. 뭔가 이런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게 겨울바다다. 근데 한참 가다가 막 허무가 불처럼 일어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내가 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 겨울에 밀려오는 한없이 이렇게 어깨에 걸고 막 밀려오고 있는 저 바닷물이 이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흘러가면 나보고 계속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저 생명의 바닷물이 나를 꼭 시간이 흘러가면 이 허무의 이 불타는 허무를 꺼뜨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그러면 똑같은 겨울바다인데 여기서는 지금 자아가 태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으면 아니고 성실에 아플 뻔했다고 좀 여기서는 완전히 뭐야? 그렇지. 삶의 의욕을 다시 찾으며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 상실의 아픔과 허무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돼.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며 섰었네 그랬어요. 자, 인고는 아픔과 고통을 참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무슨 물이 인고할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물을 통해 뭘 말하는 거야? 자기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성. 나는 고통을 참고 견디겠다. 그러면 수심은 바닷속을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마음속이 되는 거고, 기둥을 이루면서 딱 섰다는 것은 아주 힘찬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년의 겨울바다에서는 바로 생의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참게 되겠다. 자, 똑같은 겨울바다인데 어찌하여 첫 번째는 이게 상실의 아픔, 여기서는 삶의 의욕도 깨달음의 바다, 여기서는 왜 생의 의지의 바다냐? 그건 바로 시가 서정 양식이고 세계를 자화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시어의 의미를 보려면 자아의 감정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알았니? 자아의 감정과 태도를 보면 시어의 의미. 그러면 자아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면 시어의 의미도 변화한다. 그게 바로 무슨 뜻?
자아의 태도 변화, 시어의 의미 변화. 자, 우리 교재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이육사의 꽃 똑같은 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김소월 속에 나오는 시의 자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너보기가 싫어 하고 떠나갈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뿌려주면서 잘 가라고 축복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진달래꽃은 이별의 슬픔을 참아가며 또 이별의 슬픔도 되는 거고 님을 향한 축복, 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육사의 꽃 속의 자아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습니다. 동방은 지금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뭐야?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그 다음에 차디찬 눈 속 이런 속에서 생명이 위협되는데 꽃은 피니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강렬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되겠죠. 같은 꽃이지만 그 시 세계 속의 자아의 태도와 정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하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페이지를 보게 되면 24쪽에 시어의 내포, 외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자, 내포, 외연. 내는 이게 좀 안이라는 뜻이고 포는 포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장지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안으로 포장하다. 안에 쌓다. 이렇게 쌓았다. 안으로 내가 이렇게 쌓아놨다. 내가 마음으로 껴안았다 이런 뜻이에요. 외연은 바깥에 뻗어나갈 여자 바깥으로 자꾸 뻗어나가고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는 뭐라고 그랬지? 세계의 자아라고 그랬어요. 자, 너들 그 향가 중에 월명사의 제망매가라고 있어. 그 월명사의 그 제망매가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자, 그러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지는 잎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체는 이 시어는 하나는 끊임없이 시의 세계 속에 있는 시적인 세계 속에 있는 자아의 마음을 향해 이 자아의 마음을 향해 자꾸 이 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시 바깥에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객관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세계를 향해 이 잎의 음향이 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세계에 그 떨어지는 잎은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가을의 자연현상. 바람에 낙에 비친다. 자연현상. 그럼 이 시 속의 자아의 마음 속에는 이게 자꾸 누이 동생의 죽음 같은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슬퍼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는 잎은 시의 세계 속에 있는 자아에게는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리면서 죽은 누이 동생 같은 거고 그로 인해 나는 계속 슬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는 잎의 내포라고 하는 거예요. 내포. 안으로 이렇게 쌓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지는 잎은 자연현상으로서 바람에 그냥 지는 잎일 뿐이야. 그걸 외연이라고 해요. 외연. 알겠니? 그러면 너희들은 시를 읽을 때 시의 의미를 외연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이 세계를 단순히 지시하는 것 그것도 생각해보지만 그것 외에 이 시 속에서 자아의 어떤 감정으로 이게 자꾸 여기 들어가는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심리가 여기 자꾸 들어가는 거 그 내포를 찾아 그 내포를 뭐라고 해? 함추라고 시의 내포적
이 시의 함축적 의미, 그거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 의미 해석의 가장 기본인데, 자, 우리 이 1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일단 시의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시의 표현, 수사, 이미지, 형상, 그 다음에 시의 운율, 그 다음에 시의 미학, 시의 감상, 해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1단원에서는 일단 운문문학의 개념을 정리해갖고, 그 다음에 서정문학이 뭐고, 세계가 뭐고, 자아가 뭐고, 세계의 자아가 뭐냐, 도대체 왜 그런 어려운 말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써야 되는가, 내포는 뭐고, 외는 뭐냐, 이것을 직접 작품 해석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될까?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해. 미리 좀 문제 좀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했어. 자, 좀 이따 보자.